아침에 화장실에 갔을 때 변기에 남는 거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 사라지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품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은 그냥 노폐물이니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혈압이 높아져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이 약해져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특히 단백뇨로 인해 생기는 거품은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병이 깊어지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온다라는 말처럼 이 작은 거품이 큰 병을 막아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넘기고 나중에야 병원에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품이 왜 생기는지, 또 그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다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혹시라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른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변 거품이 우리 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신장이 약해졌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어야만 비로소 증상이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자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적이 가장 두렵다라는 말처럼 신장질환은 소리 없이 우리 몸을 잠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고 몸에서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면서 오신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다는 것 외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환자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는 신장이 얼마나 침묵의 장기인지 잘 보여줍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은 때때로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변의 색이 평소보다 탁하거나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사소한 현상으로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상당수가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또는 진통제를 무심코 장기간 복용하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신장을 무너뜨리지만 당장은 아프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무시는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 저하가 유전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르게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자신을 돌봐주는 만큼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는 조용하지만 회복하는 힘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준다면 신장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오래 버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장기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식탁 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매일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3번 마주하는 식탁은 사실 가장 강력한 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다 라는 말은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붉은 피망, 블루베리, 사과 같은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칼륨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동시에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단이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시비가 갑니다.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품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류, 달걀, 흰자 같은 식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십시오.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 환자분은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겨 걱정되던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식단을 조절하도록 권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두부로 바꿨습니다. 6개월 뒤 소변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상이 약국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다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과신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많은 해조류나 특정 건강보조식품은 칼륨 수치를 높여 신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지요. 어떤 연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신장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 의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소금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콩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신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의 기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음식들과 늘 비교되는 소리 없이 신장을 해치고 있는 소금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짭조름한 맛이 없으면 밥맛이 덜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신장 건강에 있어 소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조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짠맛은 오늘의 기쁨이지만 내일의 짐이 된다라는 말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신장은 소금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적절히 걸러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혈압이 오르며 신장 기능은 점점 무너집니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소금 섭취 과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김치와 젓갈을 즐기셨습니다.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실 정도였지요. 처음엔 특별한 불편이 없었지만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고혈압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환자분은 난감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힘을 모아 식단을 조절한 결과 반년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짠맛은 줄었지만 인생의 맛은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소금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은 세포 기능과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적당함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식단은 전통적으로 소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 간장, 젓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몸에 좋은 성분도 많지만 동시에 나트륨도 과다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에게는 발효 음식도 조심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저염식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에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의 평균 섭취량이 너무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즉, 소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덜 넣고 대신 천연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하세요. 마늘, 파, 후추, 레몬즙만으로도 음식은 충분히 맛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햄, 소시지, 라면에는 숨어있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에서 달콤한 것은 몸에는 쓰다라는 속담이 있듯 오늘 입맛에 맞추는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소금만 줄여도 신장은 회복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소금이 신장의 가장 큰 시험거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물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는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천 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은 마치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힘겹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깨끗한 물은 몸의 피를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수분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양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아침 기상 후, 식사 전후, 잠들기 전 이렇게 규칙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소량씩 나누어 마신 환자들이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물을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 당분이 높은 음료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 중에는 보리차만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페인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언제나 맑은 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늘 피곤하고 얼굴이 붓는다고 하셨는데 물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차나 국물을 마셨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을 자주 조금씩 드시도록 권했고 몇 달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적정 수분 섭취량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하루 2리터를 권장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몸에 맞는 충분한 물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세 잔에 그쳤다면 신장은 지금도 힘겹게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는 말처럼 작은 습관의 누적이 신장의 평생 건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이 신장의 숨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 그냥 지나쳤다고 하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극심한 피로감과 다리 붓기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만성 신부전초기였습니다. 환자분은 충격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엄격한 약물 치료보다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권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조절이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며 대신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단백질도 줄이되 두부와 달걀 흰자 같은 좋은 단백질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였습니다. 물을 일부러라도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지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몇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피곤해서 오후가 되면 낮잠을 자야 했는데 점점 체력이 회복되며 하루를 거뜬히 보내셨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뇨 수치가 감소했고 얼굴과 다리의 붓기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제 몸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장은 고장이 난 기계가 아닙니다. 손상되더라도 돌봄과 관리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한 번 잃은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늦추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생활습관 교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만으로도 초기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만 줄이고 내일 아침 한 잔의 맑은 물을 챙기는 것으로도 신장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진다. 다음에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 속에서 신장을 도와준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특별한 음식과 약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채소나 과일 외에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연구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체험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풀 한 포기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수염차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붓기를 줄이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기자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초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생활 습관의 균형 속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만성 신부전 초기로 진단받은 72여세 여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늘 피곤하고 손발이 붓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가족 관유로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드셨는데 실제로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검사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부종이 줄고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작은 풀 한 줌이 제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의를 당부합니다. 약초도 결국 성분을 가진 식물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초나 인삼 같은 일부 약초는 신장질환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량이나 복용 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약초의 효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이 아직 다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맹신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약초와 음식, 생활 습관과 의학적 치료가 어우러질 때 신장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과 약초가 신장 회복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강력한 약, 바로 잠이 신장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은 하루 종일 걸러낸 노폐물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마치 지친 노동자가 밤새 숨을 고르듯 신장도 깊은 잠 속에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잠은 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항상 피곤하고 소변 거품이 늘어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느라 수면 시간이 항상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우선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취침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편안히 눕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환자분은 놀랍게도 피로가 줄고 소변 거품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수면과 신장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신장세포를 손상시키는지 아니면 호르몬과 혈압의 불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잠을 잘 자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전 과식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니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잠을 약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처럼 수면은 신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잠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흡과 혈액순환, 그리고 신장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깊고 안정된 호흡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그 결과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고르면 몸도 고요하다 라는 말은 신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간단한 호흡 운동을 권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간 배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늘 피곤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하루에 3번, 10분간의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자 신장 기능 검사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호흡 훈련이 신장 질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길은 간접적이더라도 호흡을 가다듬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안정됩니다. 호흡은 삶의 리듬이다. 신장은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혈액을 맑게 순환시키는 작은 습관이 결국 신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과 순환이 신장 건강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정과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왜 신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결국 신장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압과 직결되는데 감정이 요동치면 신장도 함께 흔들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별일은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경우 검사해보면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이 직접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긴장이 그대로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간병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기능은 다행히 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마음 돌보기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명상하듯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덩달아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와 신장질환의 관계는 학계에서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신장세포를 손상시키는지 아니면 고혈압과 호르몬 불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음의 평화가 몸의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이나 음식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신장은 편히 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감정과 스트레스가 신장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약물 사용의 숨은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은 약물의 대사와 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들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오래 복용하면 신장 기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통 때문에 습관처럼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장기간 사용 시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 고혈압약, 당뇨약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 통증으로 5년 넘게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줄이고 물리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바꾼 뒤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은 조금 남았지만 신장이 좋아진 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학계에서도 약물과 신장 손상의 관계는 끊임없이 연구됩니다.
일부 약물은 개인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장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약물 사용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명확합니다. 첫째, 약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건강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일부 보조제는 오히려 신장에 큰 해를 끼칩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는 칼과 같다. 제대로 쓰면 자신을 지키지만 함부로 쓰면 자신을 해친다. 이 교훈을 기억하신다면 신장을 지키는 길은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물이 신장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이 가득한 소변, 짜게 먹는 습관, 물을 소홀히 하는 생활, 잠을 줄이는 습관,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마음,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 신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꾸면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든다라는 말처럼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장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식탁에 소금을 줄이고 하루에 몇 잔의 맑은 물을 나누어 마시고 충분히 자고 깊이 호흡하며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작은 습관으로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많습니다. 약초의 효과, 특정 식품의 장점, 약물 사용의 안전성 등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있습니다. 바로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지켜주고 방해하지 않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신장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를 하나 더 올리고 내일 아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깊은 호흡을 하며 편안히 잠드는 것. 그 모든 것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돌보는 습관이 내일의 몸을 살린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